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FOMC, 12월 FOMC 결과가 나왔죠. 시장이 기대한 수준으로 좀 충족을 시켜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시장에서 기대한 정도? 아니죠. 크게 기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나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고,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점도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워낙에나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지난 9월 회의입니다. 9월 회의에서는 일단 요건 이제 물 건너갔죠.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라고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동결로 끝났고, 그래서 5.6이 아니라 5.4, 즉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5.4 정도로 잡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2024년도 전망인데, 점도표상으로 연준 19명의 연준 이사들이 한 명 한 명 점도표를 찍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FOMC에서 투자자들과의 소통 과정으로 이 점도표를 찍게 됐는데, 이게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뭐 상하단 있지만 4.6%로 0.75 정도, 그러니까 한 3번, 25bp 기준이면 3회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경제 여건이나 인플레이션 동향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연말 한 4.6%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게 현 시점에서의 연준 이사 19명의 평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국 시장 패드워치 상으로는 뭐 5회, 6회, 7회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보다는 지금 인하 폭이 적은 거죠. 이걸 뭐 나쁘게 해석하면 시장 기대치에 좀 미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던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았거든요. 그에 비하면 3회 인하로 뭐 상당히 비둘기적 FOMC였다. 그리고 파월이 비둘기로 돌아왔다. 뭐 산타 파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점도표도 이렇게 나왔고, 파월의 코멘트도 되게 중요했는데요. 뭐 그동안은 계속해서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높게, 그러니까 그동안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5%대 고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걱정할 정도의 코멘트를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길게 유지해서, 그러니까 높게 너무 오래 유지해서 경제 상황이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서 충격받지 않는데 지금 좀 더 주의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혹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예요. 이거죠.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둔화되거나 약화되는 걸 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많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현재 경제 여건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경계감 내지는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 준 거죠. 그리고 3회,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3회 인하면 3번이잖아요. 근데 3번이면 6월, 9월, 12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번 인하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게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인하 시점을 놓쳐서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유의한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첫 인하가 6월이 아니라 3번 하지만 상반기 중에 첫 인하를 하고 하반기에 2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묻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회의 나오고 나서 3월 첫 인하 기대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3번인데 첫 인하는 상반기 중에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정도까지 시장이 기대하는 회의가 돼서 미국 시장이 대환호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FOMC를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죠. 그 관점에서는 뭐랄까 틀린 거죠. 틀렸다기보다는 저는 불확실성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제거하고 가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기대를 먼저 해서 선반영을 해뒀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잠깐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이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 이렇게들 기대하시는데 산타는 크리스마스에 오지만 주식시장에서 산타 랠리는 그 연말 강세 전반을 총칭해서 뭐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10월 말부터 이미 랠리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제 FMC가 나왔단 말이에요. FMC 결과로 인해서 더 환호해서 올라간 거죠. 저는 이게 혹시라도 재료에 팔아라. 시장이 이미 완화적인 회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완화적인 회의가 노출됐을 때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를 경계를 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다행히 오히려 환호하면서 올랐어요. 그런데 대부분 골고루 올랐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매그니피센트 7 그동안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은 시장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약해지면 조정의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초에 여기서부터 4,600 넘어간다. 이번 움직임은 조정 후 반등이 아니라 조정 마감 재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하지만 이 고점이 넘어갔을 때 과연 상승 자체가 더 올라가는 상승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경계감 정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보는 이건 사견입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제 개인적 분석이라고 하긴 너무 가벼운 분석이고 저는 고점에서 주식이 제가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멘탈 교육 같은 거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락도 매수를 해야 되는 하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우리 많은 투자들은 그 시세에 그냥 편승해서 뭐 내리니까 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락도 매수해야 되는 하락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PB밸류 0.83이면 절대 겁먹으면 안 된다. 사셔서 매수, 만약에 좀 일찍 샀어도 버티면 올라갈 거고 고민한다면 매수하시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정고점이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돌파가 됐지만 매수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약간 차익 실현을 조금 해놓고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구간까지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 여건들도 지금 차트를 제가 밑에 보조지표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데 뭐 이렇게 5파동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3단 상승이 나와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3단계 상승이 나와 있고 이 3단계 상승이 다시 또 3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저는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도 오히려 약간 이익을 좀 분할로 실현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데이터들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말 상승세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약간 다른데 지금 그 분위기 자체는 같이 가지만 흐름이나 위치나 구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장과 우리 장이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자주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동조하지만 미국이 많이 오를 때 우리가 좀 덜 올라간다든지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레벨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강한 주식 종목을 고를 때 매매할 때도 그렇거든요. 강한 종목을 이익 실현하면서 약한 종목은 그대로 간다? 이것도 좀 뭔가 전략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황적 관점에서는 미증시가 오히려 FMC에 환호하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분할 매도 권역에 4,700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진입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최상은 이게 버텨내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좀 이렇게 매물 소화하면서 버텨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이제 미국도 연말까지 좀 갈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핀이 비뚤어진 게 제 눈에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 넘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권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은 제가 일단 시장으로 오늘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어 시장과 함께 같이 의견을 드리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내용이 나왔죠. 여기 내용이 나와서 미국 시장 올랐어요. 우리는 주식이 중요하니까. 근데 다른 것들 좀 살펴볼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무슨 힘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 미국의 금리는 5.5인데, 예? 금리는 5.5로 고금리인데, 지금 SBB 사태가 여기가 SBB 사태란 말이에요. 그 SBB 사태 때 연방은행이 돈 풀어서 은행들의 돈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어? 예금 환불 대처, 그 출금 사례가 있고 뱅크런이 나타났을 때, 그때 연준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와장창 이렇게 지원해줬거든요. 지금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지급준비금이 그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FOMC를 제가 약간 불확실성을 보면서도 혹여라도 FOMC로 충격 받으면은 이게 빠지지 않으면은 다시 또 받아 올릴 수도 있겠구나 시장이 라고 보는데 이게 빠지지 않으면 여기서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긴축적이었죠.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지급준비금 자체를 회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급준비금을 풀어놓고 있는 건 연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출 여력을 확대시키고 있고 그럼 연방은행 대출 태도도 좋고 그리고 그 금리가 지금 시장금리인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6대4 전략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채권 금리가 이 정도 빠졌으면 채권 값은 폭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급등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채권과 주식의 6대4 레벨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 값이 올라가면은 채권을 매도를 하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 6대4 비중을 계속 맞추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펀드들이 제일 많이 구사하는 전략인데, 역으로 이때는 채권이 폭락을 하니까 어때요? 채권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채권을 사는 이러한 이 머니 무브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박살났던 건데, 지금 빠른 속도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쪽에서 단기적인 비중을 줄여서 주식 비중으로 확대하면서 6대4 레벨을 맞추는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이런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채권 쪽에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환류하는 이런 양상들이 현재 미국 시장의 유동성의 기반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저는 점도표가 4.6% 찍혔기 때문에 4%대 이하로는 강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약간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 채권 쪽에서 나오는 유동성도 조금 멈출 것 같고, 그리고 지급준비금 총액을 지금 계속 저렇게 풀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일단 유지되는 한, 요게 유지되는 한은 뭐 미국 시장이 과열이라도 마구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유지되는 한은 미국 시장이 팍 빠지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 때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미증시의 약간 구간 자체가 기술적으로든 펀더멘탈적으로든 좀 과열인데, 근데 과열이라고 해서 밑으로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국면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막 주식들을 막 쫓아다니시기보다는 박스권 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면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라는 게 첫 인하가 언제일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파월의 입으로는 3회 인하지만 첫 인하는 상반기에 할 수도 있음을 일단 넌지시 보여준 거죠. 왜? 너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경기 충격이 가지 않게끔 하는데 주의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첫 인하를 상반기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3월 정도가 첫 인하가 아니겠느냐 걱정을 하는데, 그 첫 인하는 아무래도 경제 데이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둔화되거나 했을 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 장단기 금리, 이게 지금 이 마이너스 금리로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계속 내려와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약간 좁혀졌었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좀 더 확대가 되면은 요 정도 시점에서 아마 그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의 움직임이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의 첫 인하 시점을 예고하는 데이터로 잡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도 보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같이 추적하자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업종 이야기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뭐 PPT를 넘길 거니까 보고 가시죠. 요게 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상하이 아니라 광저우 리튬 선물 시장의 현 일봉입니다. 리튬 가격입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튬 여기 급락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반등했거든요. 이런 거 기사 안 나오죠. 맨날 리튬 가격 폭락, 급락 이 얘기만 나오지 급반등 뉴스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초까지 리튬 가격이 다시 반락했다가 오늘 다시 급반등입니다. 약간 쌍바닥 그림이죠. 그리고 리튬 원가가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 90위안대까지 80대까지 85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달러 환산으로 하면은 11.7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리튬 원가가 18에서 20 정도라고 한다. 특히 칠레 쪽 리튬 가격들 이거는 유지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거, 2차전지 같은 경우 리튬 가격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뷰를 다 낮추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뷰가 바닥 터닝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HTS로 돌아가서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럼 실전적으로 이제 어떤 뷰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매크로 상황이나 이건 다 나왔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뷰를 그냥 거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전 지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여기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미국 시장이 약간 단기적으로 잉여 시세를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뭐 우리 시장 오늘 2544인데 지금 지수도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뭐 올라가봤자 얼마 올라가겠어. 여기가 무너진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무너진 자리고 여기가 무너진 자리 전 추세 무너진 자리가 2600이에요. 이런 데에 되게 강한 저항이거든요. 뭐 결국 뭐 가봐야 2600에서 부딪히지 않을까 연말 연초 지수가 막 되게 많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뭐 2600인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막 심각하게 떨어질 것 같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수는 그냥 요렇게 마디로 그냥 딱 갇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밀리면 뭐 이 정도 이게 지수 수치를 보면은 지금 2550선인데 550인데 지수 뭐 밀려봐야 여기 정도 아니겠어? 2400 중반 올라야 2600이니까 뭐 위로 50 아래로 어제 지수가 뭐 2500이었으니까 2500에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박스죠, 박스. 그죠? 이 정도 그냥 박스죠. 그리고 여기 상단 어차피 여기 하단 여기 상단 여기 하단이니까 지금 그냥 박스장인 거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앞서 보셨다시피 위쪽으로 넘어가 있지만 근데 저는 이거 넘어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넘어간 거 이것도 미국도 저는 박스라고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 2, 3, 4, 5 가면 여기서 A, B, C 가면서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기술적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미국도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뭔가 막 대단한 시장 지수적 관점에서 아주 큰 어떤 상방 플레이 이런 거보다는 종목별로 약간 지엽적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박스권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박스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한 시황뷰니까 이건 그냥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스를 이렇게 제가 과거의 시장 지수를 이렇게 좀 놓고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여기서 이 구간이 장기적인 박스였습니다. 이때 시장은 뭐 구간마다 되게 주도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마다 바이오가 갈 때 있었고 삼성전자 반도체가 갈 때 있었고 네이버 인터넷이 갈 때가 있었고 화장품이 갈 때가 있었고 해마다 막 쏘고 달리는 주식군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2000선에서 등락이 계속해서 4년째, 5년째 막 이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포스코 막 여기서 박살나고 또 건설주 박살나고 뭔가가 플러스 300%가 나니까 어떤 주식은 마이너스 50%가 나버리는 거예요. 대형주들 안에서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차별적 박스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적. 왜냐면 왜 이 구조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플러스 30%라는 시세를 기록을 하는데 시장은 제로 베이스니까 이 반대급부에서는 마이너스 3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세는 되게 무서운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밑을 많이 내리는 걸 사잖아요. 이런 장세, 이런 박스에서는 밑에 내리는 걸 사면 박살납니다. 돌파하는 주식. 시장은 못 넘어가도 넘어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장세가 이 극단적인 차별화 박스 장세인데 지금 저는 그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반도체가 강해서 그런가. 지금은 박스 양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차별화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별화 장세가 되면은 차별화 장세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순환형 박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장세가 성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순환형 박스는 뭐냐면 A라는 종목이 이만큼 올라가고 B라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차별화 장세는 이게 더 가고 이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환형 장세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에 부딪혀서 이렇게 쉬고 좀 밀려 있거나 혹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밑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순탄해요. 이건 오히려 좀 순탄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게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지 않고 요거 괜찮은 거 좀 사서 기다리거나 물린 것들 좀 기다리면 얘 또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 나가주니까 이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쉬운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쪽 같아요. 이쪽. 왜냐면 제가 실전을 시장을 보면서 매매도 하고 모니터링을 많은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거 상당히 빠르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주도주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도주는 이게 차별적인 장세는 주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장세는 한 놈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걸 주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반도체 쑥 갔다가 반도체 좀 가나 싶으면 2차전지 또 훅 갔다가 2차전지 좀 가나 싶으면 바이오 훅 갔다가 그러는 동안 다른 게 얘가 올라오면 얘가 쉬고 그죠? 얘가 올라오면 얘가 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가 끌고 가는 어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 방향성이 약해요, 여러분. 주도주가 없는 장세는 방향성이 약하고 변동성이 되게 커요. 난이도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면 현혹은 또 많이 되는데 막상 사보면 별 재미는 없어. 제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오늘 많이 올라왔죠. 저는 하이닉스 16만 이상에서 공격 의견은 아닌데 반도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반도체를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것도 비슷하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살 필요 없어. 기다리면 조정 이렇게 ABC 나오면 여기서 사면 돼. 저는 이 생각인데 어쨌거나 하이닉스도 뭐 좋다고 사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하이닉스도 좋다고 이거 돌파해가지고 먹을 수 있나요? 또 손절이지. 만약에 단기 대응하면. 그러면 이런 자리 내려오면 여기서 용감하게 사야 되는데 이거 차트가 단기적으로 깨진 자리에서 돌아 나가버리잖아요. 이거 넘어갔네 사면 또 물린다고. 그럼 오늘 또 넘어갔지 확인하고 사면 이거 또 물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 이게 연속적인 차별 장세면 여기서 사면 쫙 가는 거거든요. 연속적인 차별 장세는 이런 자리에서 공격해서 매수하면 거기서 20, 30% 터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로 하이닉스를 들어드렸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많은 종목 섹터들이 비슷비슷해요. 확인하고 보고 들어가면 비싸게 잡으면 못 먹어. 그게 아마 유동성이 지금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1월달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좋은 업황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하이브
하이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를 제가 굳이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 좋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 그죠? 그러니까 하이브 실적 좋잖아요. 실적 좋은 거 아시죠? 성장도 괜찮고. 이번 분기도 괜찮았고 앞으로 전망도 현금 흐름 그럭저럭 괜찮을 거예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올해 하반기에 좀 있었지만 뭐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가 그림 되게 안 좋죠. 깨고 뭔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리니까 요 구간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하고 있죠. 이게 오히려 주가 움직임이 견고하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뭔가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위로 따라가잖아요. 꺾여버려. 전력망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얼마나 움직임 좋았습니까? 저는 이런 주식들 여전히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업황 좋고 나중에 또 공략할 포인트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딱 넘겨놓고 깨버리잖아요. 이거 넘겨놓고 이 구간에 장이 안 좋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시장 별 볼 일 없을 때 가다가 지수 올라오니까 얘 오히려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내려오면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깨졌다고 또 손절하면 여기서 막 하단에서 이렇게 또 반등 줍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실적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지금 하이브나 효성중공업에서 보여드린 바대로 이 두 산업이 이런 두 종목군이 지금 뭔가 실적이 나쁘고 이런 전혀 아니에요. 이건 뭐냐? 그냥 수급적인 환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 골라서 한쪽으로 루루 들어갔다가 개인들 따라 들어오면 거기서 때리고 찍어 누르고 다른 것도 괜찮은 거 밑에 있는 거 잡아 돌리고 이 순환이 지금 되게 강하고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뷰가 뚜렷하고 오히려 뭐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아까 제가 리튬 가격 보여드렸는데 그런 리튬 관련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나은 장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 공부는 따로 열심히들 하시고요. 저는 이 시간 주로 시황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시황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장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뭐 연말 연초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활발할 것 같으니까 이 구간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너무 기대 말고 종목 연구하시고 밑에 있는 종목들 잘 공략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